결혼 후 첫 생일, 13해에 걸친 연애 끝에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고 낯선 시댁에 들어간 나는 갓 아들을 얻은 참이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은근히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했는데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100일이 갓 지난 아들과 시부모님과 함께 조촐한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여쭈니 회사 일로 늦는다고 이미 집에 연락이 왔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남편은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야 잔뜩 취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결혼 후 두 번째 생일에는 또다시 시어머니께 생일상을 받기가 송구스러워 남편에게 넌지시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남편은 시큰둥하게 알아서 하라고 답했다. 나는 출근해서 쉬는 시간에 시어머니께 미리 전화를 드려두었고 퇴근 후 15개월 된 아들과 외출 채비를 하던 중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와 술 한잔하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마음에 오늘 외식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남편은 부모님과 먼저 나가서 먹으라고 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다그치자 그제야 내 생일임을 떠올리고는 친구가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결국 시부모님과 함께 돌덩이를 씹는 심정으로 갈비를 먹고 돌아왔다. 결혼 후 세 번째 생일 무렵에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다. 암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과를 기다리던 그 초조한 마음으로 생일을 맞았다. 토요일이었던 그날, 전날 과음하고 들어온 남편은 점심때가 되도록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아침에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으로 먹고 3살과 1살 두 아이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뒤늦게 일어난 남편은 부엌으로 가더니 내 생일 미역국을 해장국 삼아 들이켰다. 무슨 미역국인지 아느냐 물으니 그제야 생일을 알아채고는 시어머니께 생일상을 받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냐며 오히려 나더러 시집 잘 왔다고 했다. 그러고는 전날 다 못 끝낸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버렸다.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조촐하게 생일을 보냈다. 결혼 후 네 번째 생일은 남편 직장 때문에 분가한 뒤 처음 맞는 생일이었다. 달력에 눈에 띄게 표시까지 해두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거의 보름 가까이 매일 술을 마시던 남편은 하필 내 생일날 탈이 나고 말았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기에 아침 일찍 병원에 데려갔더니 심한 장염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나는 남편을 입원시키고 아이들은 시댁에 맡긴 채 미역국 한 그릇 못 얻어먹는 생일을 보내야 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는 미역국이라도 먹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결혼 후 5번째 생일에는 친한 친구가 생일 선물로 뮤지컬 티켓 2장을 마련해 함께 보러 가자고 했다. 일주일 전부터 남편에게 그날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지 친구가 비싼 돈 주고 산 티켓이라고 미리 일러두었지만 남편은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생일이니 봐주겠거니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바로 전날 밤 남편은 사무실에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아이들을 봐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미리 말해주지 그랬냐고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애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다닐 생각을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결국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 간다며 나가버렸고 나는 뮤지컬을 보러 가지 못한 채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만 안고 지나갔다. 6번째 생일은 갑상선암 수술 이후 3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3월 복직을 앞둔 정신없는 시기에 찾아왔다. 이제는 남편이 챙겨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아이들과 함께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고 친한 언니네 가족을 불러 저녁을 먹었다. 남편은 역시나 나타나지 않았다.
친한 언니가 남편과 싸웠느냐고 생일인데 저녁도 함께 안 먹고 선물도 없느냐고 묻기에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그저 아이들과 노래방이나 갈까 하고 웃어넘겼다. 결혼 후 7번째 생일인 오늘 남편은 어제도 거래처 사람과 술을 마시고 들어와 밤새 코를 골며 이를 갈고 자고 있다. 나는 친구가 점심을 사주겠다 해서 꽃단장하고 나설 참이고 아이들은 친정엄마가 오셔서 봐주기로 했다. 남편은 아내 생일이라도 그저 일이 우선이겠거니 싶다. 이번이 39, 30대의 마지막 생일이라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해야 뜻깊은 생일이 될 것 같아 글을 남긴다. 두 번째 사연. 저희 시아버님은 올해 90이시다.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서실 때는 힘들어 하시지만 막내 손자만 보면 놀리는 재미에 빠져 유독 즐거워 하신다. 나이는 90이라도 팔 힘만큼은 자신 있다며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둘째 아이만 보면 늘 팔씨름을 청하신다. 이번 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큰 방에서 손자 6과 아들 3이 모여 웅성거리기에 들어가 보니 역시나 아버님이 둘째와 팔씨름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나도 하던 일을 잠시 미뤄두고 구경에 나섰다. 90이 되어도 너 정도는 이길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자세를 잡으시는 시아버님께 아들은 이제 중학생도 아닌데 설마 지겠느냐며 맞섰다. 나는 속으로 그래도 아버님이 지시겠지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순식간에 아들의 손목이 꺾이고 말았다. 여기저기서 밥을 더 먹어야겠다느니 한창 때인데 할아버지께 지는 게 말이 되냐느니 하는 농담이 쏟아졌다. 시아버님은 의기양양하게 손자를 놀리기 시작하셨고 아들은 오기가 생겼는지 재도전을 청했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시아버님의 팔목이 넘어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버티다가 결국 아들이 승리했다. 그러자 시아버님은 3세판을 해야 한다며 다시 판을 벌이셨다. 얼굴에 핏대까지 세우며 안간힘을 쓰시던 시아버님의 팔이 거의 바닥에 닿을 뻔한 순간 형세가 뒤집히며 이번에는 아들의 손목이 꺾여버렸다. 결국 아들은 2번 지고 1번 이기는 것으로 승부가 끝났다. 그렇게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연세도 있으신 할아버지께 그렇게 힘없이 지면 되겠느냐. 우유도 더 마시고 편식하지 말고 이것저것 잘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할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지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무렵부터는 자신이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만 할아버지가 워낙 자신만만하게 나오시니 차마 이길 수가 없었다고 했다. 대견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며 훌쩍 컸구나 싶어 흐뭇해하던 남편이 물었다. 그럼 이번에도 일부러 져준 거냐고. 아들은 웃으며 매번 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1번은 이기고 2번은 할아버지 길을 세워드리려고 져드린 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월대 보름 무렵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댁을 찾았다. 시아버님은 막내 손자를 보자 반가워하시며 땅콩 한 봉지를 내밀고는 이걸 먹고 힘내서 다시 한번 겨뤄보자고 하셨다. 아들은 이번엔 자신 있다며 내기를 제안했고 시아버님은 내가 이기면 용돈을 주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응하셨다. 아들은 또다시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듯했다. 용돈을 택할지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드릴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승부는 곧 시작됐고 아들은 금방이라도 이길 듯한 기세를 보이다가도 결국 이번에도 져들였다. 그렇게 2번을 내리져들이고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할아버지가 정말 힘이 없으신 것 같다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나는 오늘도 우리 아들이 효도했구나 싶어 웃음이 났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세워진 달집을 지나며 떠오른 보름달을 보고
시아버님의 건강과 3월이면 기숙사에 들어갈 아이들이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세 번째 사연. 올해 29이 된 아들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다.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저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살아왔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행여 다칠세라, 조심조심 행여 부족할세라, 사뿐사뿐 그렇게 아들을 키워냈다. 다행히 아들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여리고 착한 성품으로 자라주었고 공부도 성실히 해주어 그리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라주었다. 이른바 명문대라 불리는 곳을 졸업하고 1년 전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해 지금껏 잘 다니고 있다. 흔히 사춘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도 그 때문에 남침을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던데 우리 아들은 그 예민하다는 사춘기 시절에도 엄마에게 함부로 말대꾸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오로지 집과 학교, 공부에만 전념하는 아이였기에 나는 자식 키우는 일이 다 이렇게 수월한 줄로만 알았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려니 하고 지금껏 별 걱정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요즘 들어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대학까지 뒷바라지에서 번듯한 사회인으로 키워놓았더니 이제는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월급이 얼마인지도 묻지 말라 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선을 긋는다. 얼마를 저축하는지 용돈은 얼마나 쓰는지 도무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저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넬 뿐이다. 사실 그 돈조차 차마 쓸 수가 없어서 나는 고스란히 모아두고 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도록 잠도 편히 못 자며 벌어오는 돈이라 생각하면 단 한 푼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알뜰살뜰 모아서 훗날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줄 생각인데 요즘 전셋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곧잘 하더니 요즘은 그런 말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울 만큼 예민해졌다. 게다가 여자친구가 생기고부터는 비밀이 부쩍 늘었다. 결혼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도무지 미덥지가 않다. 잘 알아서 하겠거니 믿고 싶다가도 막상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는다. 어릴 적엔 그렇게 순하고 모범생이던 아이가 취업을 하고부터는 어딘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란 하나를 먹여도 노른자가 샛노란 영양남만 골라 먹였고 운동화 하나를 사줘도 값비싼 유명 브랜드로만 신겼으며 우유도 늘 비싼 것으로만 챙겨 먹였는데 이런 배신감이 또 없다. 과연 우리 아들이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사실 씀씀이가 좀 해픈 편이라 더욱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런 엄마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는 여자친구에게 초콜릿을 한 알음 받아와서는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여자친구가 셔츠까지 사서 보냈다는데 초콜릿을 잔뜩 사는 게 아까워 대신 옷을 골랐다고 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아들을 보며 나는 무심코 한마디를 건넸다. 여자친구가 그 정도로 신경을 써줄 정도면 너도 그만큼 마음을 많이 썼나 보다고. 그 말에 아들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속 탯줄을 끊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29 아들의 반항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이럴 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믿어주는 게 맞는 걸까? 저 멀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독립한 아들이 지금도 여자친구와 통화에 여념이 없다. 그나마 딸이 하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나만의 위안을 삼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늦은 밤이다. 네 번째 사연. 저희 어머니는 올해 60이신데 벌써부터 노후 걱정이 많으시다. 지난달 있었던 일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베란다에 있던 물건들이 거실 여기저기 널려 있고 쌀자루까지 싱크대 앞에 놓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니 베란다 물이 또 역류해서 쌀이 다 젖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겨울에는 물을 아껴 써달라고 안내를 해도 소용이 없다며 어머니는 속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다는 말에 이사하면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더니 이번이 벌써 5번째라며 한숨을 쉬셨다. 날이 풀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하수관이 얼어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베란다까지 얼어붙어 추운 날씨에 얼음을 깨며 속상해하시던 어머니는 그러면서도 나에게 곧 장가갈 사람이니 목돈은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설날 아침 어머니와 단둘이 지낸 차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음복까지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어머니는 세뱃돈은 왜 안 주느냐며 재촉하셨다. 세배는 나중에 며느리를 데려오면 받겠다며 우선 설 용돈부터 달라고 하셨다. 빚 독촉하듯 재촉하시는 통에 봉투를 건네드렸더니 활짝 웃으시던 어머니는 잠시 후 통장을 하나 꺼내 보여주셨다. 자식들에게서 받은 돈을 모아둔 것이라며 통장에는 입금 내역만 가득했다. 필요한 데 쓰시라고 드린 용돈을 죄다 저축해 두신 것이었다.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는 어머니께 여행도 다니시고 영화도 보러 다니시라 했더니 나이 들어 돈 없으면 안 되니 지금부터 아껴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신 어머니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아껴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다. 오래된 냉장고를 바꿔드리겠다 해도 현금으로 달라 하시고는 나중에 사시겠다 하고 이사 올 때도 전 주인이 쓰던 도배와 싱크대를 그대로 두고 사셨다. 고치고 도배하면 또 돈이 든다며 그냥 살자고 하셨던 것이다. 얼마 전에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쇼핑을 다녀오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혹시라도 정신이 흐려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곧바로 양로원으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기며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동생도 어머니 기억력이 자신보다 낫다며 놀렸지만 어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하셨다. 예전에 치매 걸리신 할머니를 수발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며 법으로 맺어진 며느리와 자식을 고생시키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다.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도 함께 살다 결국 모시지 못하겠다는 순간이 오면 그때 가서 양로원에 가는 것은 쫓겨나는 기분일 것이고 부모를 그렇게 보낸 자식들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니 차라리 서로 좋을 때 미리 가는 편이 낫다고 하셨다. 인생은 예순부터라는데 어머니는 벌써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계신 듯 했다. 며칠 전에는 보험을 알아봤느냐고 물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보험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다. 이미 든 보험도 있고 회사에서 병원비도 나온다고 했더니 그래도 실비 보험 하나쯤은 더 들어두라고 하셨다. 장가가면 가족 챙기느라 바쁠 텐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신경 쓰기 힘들 테니 미리 준비해 두라는 것이었다. 아프면 보험으로 치료받고 양로원에 계실 때는 모아둔 통장 돈으로 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어제는 또 지금 하는 일을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얼마 전 일이 힘들다고 지나가듯 말씀드린 것을 어머니는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이다. 평생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으니 장사도 어려울 텐데 교사인 동생은 정년이 늦어 괜찮지만
나는 아직 젊으니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40도 금방이고 50도 잠깐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다. 아직 그런 걱정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정년이 언제든 그 전에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이셨다. 나름대로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했더니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것 같으냐고 물으셨다.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어머니 걱정도 그렇다고 답하니 어머니는 50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60이 되고 나니 남의 일 같지 않고 자꾸 걱정이 앞선다고 하셨다. 아들, 딸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그만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으시며 즐겁게 사시라고 말씀드렸다. 효도란 대단한 것이 아닐 텐데 며느리 수발도 손주 재롱의 기쁨도 아직 드리지 못했으니 살가운 아들 노릇을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그저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감사한데 자식에게 기대기 싫어하시는 어머니를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모르겠다.